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뭘까요? 가운데. 네. 네, 지구입니다. 비슷한 것이 많으니까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해서 보이저 1호가 이렇게 찍은 것을 보내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명을 하기를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지구촌이 지금 뭐 전쟁의 어떤 위기도 있고, 이전에 이렇게 들으신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멀리서 보는 지구는 굉장히 평화롭고 이념도 없고 뭐 그런 하나가 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를 좀 당겨 봤습니다. 자, 이 지구가 우주에서 어떤 위치냐라고 했을 때, 지구는 우주의 어떤 눈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주의 눈과 같은 그런 부분이 바로 지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BTS 소우주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제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는 지구의 가장 큰 명당자리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남쪽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비결서에 보면 남조선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북조선, 남조선. 근데 그 말 용어 자체를 이미 1000년 전에부터 이렇게 써왔어요. 혈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자리. 여기 한반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특히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자리가 바로 지구의 혈, 열매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구의 혈을 한 글자의 한자로 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간괴인데요. 간괴에 대한 뜻은 종만물, 시만물, 자막 성원호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물을 끝맺고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간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주역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물을 끝맺고 만물을 시작한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걸 이제 문명이라고 한다면 문명을 끝맺고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간보다 나은 것이, 간 옆에다가 마음심자를 붙이면 우리 민족의 어떤 한민족의 정서라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방민족의 마음이 바로 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짧게나마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한국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명당자리,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 있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어떻게 보면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이 시간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 플러스 시간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몰랐던 시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이 과연 어느 때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영석 카이스트 교수는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해야 할 극단적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거의 비슷한 용어지만 이러한 말들은 전부 다 어떤 석학들이 지금의 어떤 코로나 그 3년이 지났잖아요. 그 코로나 시절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지구촌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질문을 제가 똑같이 찾아온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의문을 품은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촌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같죠.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건 책의 제목입니다. 좀 전에 종로서적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잠깐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실제로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 그리고 답도 아마 이 학자는 하고 있으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라고 하는 것도요, 책이죠. 팬데믹의 와중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왜 팬데믹이 이 시점에서 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말인데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해서 독일어죠.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4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개벽시대, 지금은 개벽시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것이 개벽이다 책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995년에 다이제스트 개벽이라는 책을 먼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개벽이다 상하권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봤는데요. 그게 이제 83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40주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개벽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책이다. 이 책 속에는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봤던 책이, 이 책이 가장 먼저 작은 책이지만 압축되어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예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몇 장을 넘겨보니까 그때 미래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뭐 두동강 난 지도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퓨처 맵이라고 해서 이런 스칼리온이라는 사람이 미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지각 대변동의 모습을 본 거, 이런 것들을 그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95년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일본 침몰은 일본의 소설가, 작가, 그것이 20세기를 관통하면서 뭐 60년대, 70년대 나왔다가 2006년 영화로 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또 드라마, 이게 최근에 드라마잖아요. 2020년에 드라마인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건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재탕을 할 수밖에 없는 재난의 땅이 바로 일본입니다.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은 이제 잠자는 예언가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반드시 침몰한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 굉장히 개벽책에서 인상이 깊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다이제스트 개벽을 봤을 때 시두라고 이렇게, 이것도 때 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두가 뭔가라고 보니까 고전에, 우리나라 고전은 뭐 매천야록이나 이런 데 보면 시두라고 하는 것이 그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천연두, 두창이라고 하죠. 두창을 시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시두가 끝이 아니다. 그 뒤에는 또 더 큰 병겁이 있다라고 하는 증산도 도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다이제스트 개벽에 있죠. 그래서 95년도부터 이게 시두라는 것이 있구나, 언젠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두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다 이제 멍키를 붙여가지고 멍키박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쫙 퍼졌죠. 20년 이상, 20년이 아니죠. 예로부터 20세기에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만,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않았던 이 병이 전 세계로 지금은 111개국인가요? 112개국에 지금 발병을 한 상태입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름을 지금 바꿨죠. 엠폭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만 있어야 할 병이 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국제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자로 보면 123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숭이 두창이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사람에 걸리기 때문에 사람 두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시두, 앞으로 오는 시두, 그런 어떤 단계로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벽책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책을 잘 읽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정판 나온 것이 이것이 개벽이다 개정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벽 실제 상황도 개정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뭐 강의는 강의고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개벽 문화가 20세기 1983년에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천도교에서 나온 1920년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어서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럼 개벽은 어디서 왔을까? 이 개벽이라는 용어는 동학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동학 1860년에 동학이 창조가 되고 수은 최재호 대신사가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개벽이 아닐런가. 예전에 개벽이 있었고 이제 또 다시 개벽이다. 지금 시점이 인류 근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으로서 동학이 선언한 것이 바로 다시 개벽인데요. 그 다시 개벽 용어 문구 앞에 뭐가 붙냐면 12제국 괴질운수라고
붙었습니다. 12제국은 전 세계고요. 전 세계가 괴질운이다. 알 수 없는 병이 퍼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 괴질운수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초기 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12제국 괴질운수라고 하는 이 병은 굉장히 센 병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그래서 동학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전 세계 팬데믹에 알 수 없는 괴질운수를 160년이 넘는 그 전에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올 선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개벽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는 다시 동학의 시대가 온다. 다시 동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올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책을 다 썼죠. 그래서 동경대전 1, 2와 그리고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세 권을 저도 다 샀는데 한번 나중에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오히려 거꾸로 이제 용담유사를 먼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글 경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처음으로 열림, 이제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지럽게 뒤집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다라고 해서 천계지벽이라고 해서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라는 뜻인데요. 둘 다 뭐냐면은 하늘이 열릴 개자와 땅이 열릴 벽자 해서 10개 10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테두리는 문으로 되어 있죠. 문.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최근에 한 500만 정도 봤던 스즈메 문단속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일본에 있었던 재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내용을 잊지 말자.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오는 재난도 대비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신카이 마코토가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즈메 문단속이라 주인공이 스즈메라고 하는 여성인데 문을 엽니다. 그러면 재난이 닥쳐오는 거죠. 대지진의 재난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속을 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면 다른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 닥치니까 그거를 열쇠를 잠궈 가지고 재난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이 뒤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단속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각성하고 이런 어떤 개벽의 문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재난의 문턱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문명세계의 대전환에 와 있고 앞으로 3대 개벽이 있다.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문명개벽으로서의 어떤 전쟁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인간개벽으로서의 어떤 앞으로 오는 어떤 인간에게 어떤 병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선문화, 뭐 그런 영성문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자연개벽은 뭐냐면 자연의 질서가 바뀌는 그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개벽을 보면 지구의 자전축이 있잖아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후천이 되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선천에 이런 모든 행성,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그 각도가 지구가 23.5도, 뭐 금성이 여기 177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양계 모든 행성들이 중심축이 기울어져 있는 부조화와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정역의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떤 15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철학을 정립을 한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365일을 썼었는데 365일이 아니라 바로 360일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공자가 얘기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앞으로 오는 개벽 이후에 360일의 그런 세상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철학적이진 못했지만 지구의 극이동이 바뀐다. 폴 시프트라고 합니다. 남극, 북극 있죠? 폴이 이동한다. 폴 시프트.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때 지축의 변화가 있고 공전 궤도의 변화가 있는데 이 공전 궤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니까 100만 년에 7회 그리고 10만 년을 주기로 원상복귀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를 겪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어떤 포톤 벨트라고 하는 광자띠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태양계가 돌고 있는데 태양계가 광자띠, 포톤 벨트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진입해 들어간다.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개벽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갈 때 우리는 모두 환이다. 우리가 뭐 배달국이 있잖아요. 배달국에 환웅이 계시고 그 이전에 환국 시대에 환인이 계신데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환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간이 환한 인간, 빛의 인간으로 탄생하는 것이 마지막 과정이 이런 어떤 광자 때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서양에서 이렇게 포톤벨트라는 책도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어떤 개벽이라고 하는 그 뒤에 펼쳐지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이전에 뭐냐면은 이 개벽이 있기 전에 폴시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벽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극한의 재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종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종말 시계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종말.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냐면 90초 앞으로 갖다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오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90초 앞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땡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땡겼죠. 그런데 최재천 박사님은 이제 90초가 아니다. 1분 남았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어떤 목전에 있는 서양에서 지구 종말 시계를 걸면서 종말이란 얘기까지 하는 거지만 그건 개벽이다. 그러나 이런 대전환에 우리가 우물쭈물 하다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인데요. 그러니 마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뭐냐면은 대세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1대 29대 300인데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 이거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한 번의 대형 사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본 걸로 보면 개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개벽을 보여주는 징후들, 작은 사고들이 한 30번의 여러 가지 테마로서의 작은 사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보고서 우리가 개벽을 대비해야 된다. 퍼펙트 스톰으로 여러 가지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폭풍이 아니라 세 가지 이상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고 있는 거죠. 퍼펙트 스톰으로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처럼 보이지만 여러 자연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도 있고 다음 병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중국과 대만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 그리고 북한도 어젠가 또 미사일을 엄청 쐈잖아요. 그래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쐈고 그런 어떤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의 상황, 그리고 기후 위기, 물론 그 외의 것도 더 있지만 그래픽상 세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글로벌 워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온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는 사람들의 각성을 일으키기 어렵다라고 해서 지구 가열화, 글로벌 히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가 그냥 변화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후 위기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 가열화의 어떤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 위기,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라이밋 이머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더 과격하게 하면은 브레이크 다운을 써서 기후 붕괴다. 최악의 기후 붕괴가 기후가 붕괴되고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기암 환자와 같은 지구가 말기암 환자와 같다.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시간이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늦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늦었는데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보면 우리가 보통 1.5도를 제한을 하잖아요. 1.5도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서
1.5도의 제한 목표를 가지고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 이러한 지금의 어떤 재난들이 변화들이 서서히 임계점을 지나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짝 툭 하고 이렇게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툭 떨어지는 거죠.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대, 그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멸종까지 1.5도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또는 뭐 임팩트 존이다라고 해서 그걸 딱 치면은 이제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레드라인, 이거 좀 전쟁에 많이 쓰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경고 다음에 뭡니까? 빨간색은 퇴장이죠. 퇴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사실상 레드라인을 계속해서 넘고 있죠. 북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거와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드라인을 넘었는데 우리 뉴스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새로운 폴더폰을 샀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런 거 여기 책상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폴더폰 얘기하고, 그게 삼성 갤럭시냐 아니면 북한산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가 그래서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지구에 지금 섬뜩한 경고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넘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수면인데요. 해수면 이상 고온 현상이 2014년에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 거의 이제 10년이 다 됐잖아요. 10년이 다 됐는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요 선입니다. 요 선. 2014년이 되죠. 14년에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19년에는 전 세계 해양의 57%의 광범위하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50%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연구팀은 해수면 이상 고온 현상이 전 세계 해양의 50%에서 해수면 이상 고온 현상이 관측된 2014년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이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넘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지금부터, 작년 엄청났던 것 같아요. 작년도 엄청났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깥에 폭우가 치고 장마가 오고, 그것이 작년 보면은 50일 넘었잖아요. 장마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보다도 장마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단순히 장마가 아니라 이거 장마는 기후위기다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는 장마는 기후위기면서 그 기후위기는 개벽의 징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940년부터 2021년까지 지구 기온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 기온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1년 모든 온실가스, 해수 온도,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해양 산성도, 이런 것이 전부 다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농도 역시나 2021년 인력 최고치를 갱신했고, 해수의 온도 그리고 해수면 전부 다 2배 이상 상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산성도, 해양 산성을 나타내는 pH 값은 26,000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해서 26,000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22년 작년으로 들어가 보면요, 작년에 나사가 8월 달에 7월인가요? 7월 31일 마지막 날 찍은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졌죠. 펄펄 끓었던 작년의 어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전 유럽이 이렇게 불탔고, 특히 이제 산불이 엄청나게 났어요. 이때 유럽 폭염과 그리고 유럽 산불, 폭염 지옥이 인간 생존성의 한계를 시험했던 것. 프랑스는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2022년에
2020년 영국 기상청이 2050년에 어느 날을 예측한 사진,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런던의 2022년 7월 기온 예측 지도가 섭씨 40도. 이게 뭐냐면은 2020년에 30년 뒤를 예측해 본다라고 했거든요. 30년 뒤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그게 2년 뒤에 왔어요. 2년 뒤에 왔다는 거죠. 40도에 40도는 30년 뒤에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40도의 폭염 예측이 30년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이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그래 프랑스는 100년 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영국에서는 이제 1000년 만에 한 번꼴로 있는 폭염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서유럽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체로 폭염을 하면은 유럽에서 6만 1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이제 18,000명,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사망을 했죠. 그리고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 그리고 뭐 3시간 만에 1년치 강우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어떤 상황도 있고요. 1000년에 한 번에 확률로서 이렇게 온 거다. 1200년 만에 최악의 어떤 가뭄이 미국 서부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넘어가죠. 600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는 인도고요. 거의 50도가 됐고 인도 파키스탄 작년에 있었던 얘기. 그 중에서도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파키스탄 대홍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그 뭐 3,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분의 1이 수해를 입었는데 이때는 바이블 성서에서나 나올 그런 홍수가 일어났다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많은 곳에서 10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이례적인 가뭄, 기록적인 폭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만에 홍수, 1000년 만에 가뭄, 1000년 만에 폭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는 어떠냐라고 하는 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봄철에 이런 얘기를 하죠.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괴물 폭염이 올 것이다. 봄부터 이제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슈퍼 엘니뇨가 습격을 할 것이다. 자, 엘니뇨라고 하는 거 어린 예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어린 소년을 뜻하는데요. 동태평양, 태평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의 태평양에서 발생한 난류로 인해서 적도 부근 태평양의 대규모 고수온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엘니뇨가 일어나면 서태평양에는 가뭄과 산불, 동태평양에는 폭우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엘니뇨다. 왜 이 바다가 이렇게 뜨거워질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상기후 서비스 책임자 크리스토퍼 휴잇은 6월과 7월, 올해죠, 올해. 지금이죠, 지금. 6월과 7월 초에 이례적인 고온은 엘니뇨 현상이다. 이것이 발달한 것인데 2024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역대급 고온이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4월이고요. 4월에 거의 미국 텍사스는 50도까지 가고 4월에 벌써 40도 이렇게 갔습니다. 5월도 마찬가지고요. 5월도 괴물 폭염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에는 괴물자를 그렇게 붙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괴물 폭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40도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50도예요. 50도.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폭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6월 사상 최고치. 이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거를 다 경신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6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첫째 주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역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영향으로 이달 7월 3일에서 5일 세계 평균 기온이 17도를 넘었으며 세계 평균이죠. 어떤 데는 40도, 45도 이렇게 되는데 전 세계 평균을 해보니까 세계 평균이 17도를 넘었다.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베이징은 가시면 안 되겠죠. 베이징 같은 경우에 40도를 넘는 날이 뭐 거의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부분인데요. 그 기온이 40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기온 보시고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산불이 이게 5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5월 달에 일어난 산불이 지금도 퍼지고 있어요.
뭐 미국 절반이라고 하는데 이걸 넘어섰죠. 넘어선 상태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산불이 지금 몇 곳이면 7월 5일 기준으로 648곳에서 산불이 타오르고 있고,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절반 이상인 339곳이 통제불능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이 급파가 되었죠. 급파가 되었는데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바로 밑에 있죠. 미국 동부는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서부에서는 산불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캐나다 산불이 있으니까 그게 또 같이 이렇게 산불이 났죠. 이런 기상 극단적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 미국, 그다음에 일본에도 물난리. 제가 그 한 일주일 전에 일본 규슈를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규슈가 일주일 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수면 온도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여기는 플로리다의 남쪽에 있는 키웨스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기록적인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너무 더우니까 뭐 수영을 하거나 이렇게 뛰어들잖아요. 근데 뛰어드는 해수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NOAA에서 전 세계 해양의 40%가 해양 폭염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폭염은 이제는 좀 뭐 지난해까지는 뭐 6,000년 만에 뭐 이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의 폭염은 4만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까지도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근본이 또 남북극의 얼음이 급격히 이렇게 녹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남극이죠. 여기 북극입니다. 북극과 남극. 남극은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북극의 해빙 면적을 보면 우리가 이제 40주년, 이것이 개비해서 40주년이라고 했는데 40년 전에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거의 50%가 감소한 북극 해빙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극이 우리에게 어떤 기후의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북극을 보고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만 톤씩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여름하고 아마 2월하고 3월하고 9월일 거예요. 9월이니까 9월은 뭐냐면 여름이 지나서 통계를 내는 거죠. 여름이 다 지났을 때 통계를 내보면 아, 이렇게 결과가 나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얼음이 없어졌죠. 점점 더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9월에 빙하가 녹는 면적이 이렇게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북극의 가열화 속도가 지구 평균 4배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4배고요.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4배 이상이 북극에서도 5배에서 7배 정도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있는 그린란드도 빙하의 양이 점점 더 녹고 있다. 많이 이렇게 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2010년 해가지고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1조 6천억인가요? 그래서 그린란드에 이렇게 얼음이 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것이 개벽이다에도 나오는데요. 타너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승이다라고 하는 이 타너 스님이 계신데, 뭐 어떤 예언적인 것도 많이 얘기를 하셨죠. 북극 빙하가 완전히 풀려 무너질 때 지구에 변화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구가 성숙됨에 따라서 후천 시대는 결실 시대로 변하는데, 이 결실을 맡은 방위가 간방이다. 이 간방은 지리적인 팔계 분야로 보면 우리나라 한국이다. 결실은 뿌리의 결과이니 뿌리가 시일하면 열매는 종이다라고 해서 열매 맺는 자리 간방에 대해서도 타너 스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년간 남극 빙하는 12조 미터 톤의 손실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9년에서 2017년에는 매년 2,520톤의 남극 얼음이 손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초대형 빙하도 떨어져 나가고 붕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스웨이츠 빙하라고 해서요. 이 서남극의 빙하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 스웨이츠 빙하는 인류 종말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빙하다라고 해서 뭐 운명의 날 빙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극 해빙의 면적도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요. 영구 동토층은 뭐냐면
2년 이상 영하로 유지된 토양층이다. 여기가 얼음이에요. 여기 얼음 보이시죠? 얼음. 네, 얼음인데 여기 2m에서 4m 정도 됩니다. 그 계속해서 얼음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흙이 있고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녹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상 물의 0.02%를 북반구 대륙에 영구 동토대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영구 동토층도 손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 캐나다,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 알래스카. 알래스카가 지금 영상 지금 37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지금 온도를 보면 우리보다 더 더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 영구 동토층은 문제가 뭐냐면 녹으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에 그래서 대기에서 나오는 8천억 톤보다도 영구 동토층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많다, 2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 위기의 시한폭탄이 바로 탄소를 품고 있는 이 언 땅이 녹고 있다. 여기서 뭐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툰드라라고 하는 지방이 식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위도에 있는 툰드라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기후가 가장 더운 달에도 영하권인 곳이 바로 툰드라.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인 곳으로 이것보다 더 높으면 냉대, 빙설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지점인데요. 이 툰드라에도 점점 더 그린화가 되어가고 있다.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뿐만 아니라 산간 고지대의 빙하도 기록적인 속도로 지금 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인도네시아에 뭐 산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기후변화로서 2025년이면 완전히 다 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칠레 화산 이런 것도 눈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물도 이제 인해서 가뭄이 빈번하게 강렬해지고 있고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 물 부족을 겪는 나라들은 많은데요. 특히나 아프리카의 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극심한 물 부족 현상 겪고 있죠. 캐나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같은 곳입니다. 수자원이 취약한 곳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4명 중 3명이 필요한 물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물을 쓰는 거예요. 이 물을 그래도 이게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식수로 또 쓴다라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앞으로 1억 명 이상의 집을 잃게 될 것이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태평양의 섬나라 어디죠? 예, 투발루라고 하는 곳인데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 여러 장관을 겸임하신 분인데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진이 되었죠. 그래서 점점 더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태평양 도서의 국가들 전부 다 해수면 상승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의 어떤 2023년 우리가 폭염도 있고요, 가뭄도 있고요, 그리고 홍수도 있고 사실은 아직 여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온도는 올라갈 것이고 더 큰 홍수나 폭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도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1.5도 상승을 막으려고 굉장히 전 인류가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넘으면 다 죽는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바로 1.5도다.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이걸 넘는 뚫릴 확률을 50%로 봤고 그 작년 2년 전만 하더라도 20%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1.5도가 5년 안에 뚫릴 확률이 이제는 3분의 2다 이렇게까지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도를 억제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5년 안에 이건 뚫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동식물, 뭐 인류뿐만 아니라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해야 된다. 뭐 이 얘기는 뭐 10년 전에도 했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단체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죠.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네네.
자, 이탈리아의 환경단체인데요. 마지막 세대,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 작품에다가 이게 본드를 붙인 겁니다. 본드로 딱 붙여요. 자기 손을 갖다 딱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 기후가 붕괴되고 하면은 이런 작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00억 모네 작품에다가 감자를 투척하고, 이런 환경단체들이 최근에 이런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아, 이런 가치, 이런 1600억이 있으면 이걸 기후변화를 막는 데 써라 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제 모여서 기후정상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11월이나 12월쯤 되면, 그때 되면 유엔에서 전부 다 모입니다. 198개국 거의 200개 당사자국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결정을 하죠. 선진국은 어느 정도 이제 탄소를 이렇게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해서 온실가스 규제라고 하는 하나의 한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릴 게 좀 더 이제 우리 이야기라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현상들의 근본 원인. 그러면은 지금의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 혼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 그건 우리 뜻만 봐도 아실 거예요. 원인을 혼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났는데 이 결과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 원인을 혼동하게 되면 복잡한 사건의 원인을 오인했을 때, 결국에는 뭐냐면은 오인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단추죠.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은 결국에는 모든 단추들을 잘못 잠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인류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나 그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일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에 너무나 이 부분만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또 논리가 있는데요. 경로 의존성. 어떤 경로가 있는데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겠죠. 한 방향.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갖다가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혁신이 어려운 거죠. 그 기존 경로를 깨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새로운 경로로서 해서 뭔가 더 완성되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을 타던 때 어떤 길의 모습, 길이 좁잖아요. 그 좁은 길을 다녔었는데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철로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뭐 미사일을 놓게 되고, 그 과정에 전부 다 이 예전에 어떤 마차가 가던 그 길의 폭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이런 뭐 우주에 쏘는 그런 어떤 비행선까지도 그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효율성, 분명히 비효율적인데 그걸 무시하고 과거로부터 했던 그 경로를 가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거,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그리고 의식했던 그 가치관, 그런 어떤 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배웠던 걸 갖다가 다시 빼내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더 개벽된 마음이라고 할까요? 열린 마음으로 조금만 더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씁니다. 그 어디였죠? 이게 이 기후변화 보고서를 쓰는데요. 1차 보고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더 어떻게 가냐면은 기후변화의 책임이 인간의 책임이다. 인간도 이유의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3차, 4차, 5차, 6차까지 갔을 때 이제는 뭡니까? 이 지금의 기후 위기의 어떤 책임은 인간에게 명백하게 있다라고 해서 모든 걸 인간에게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IPCC인데요. 이런 IPCC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인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후변화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IPCC의 주장은 어떻게 나왔는가? 정치적인 이유, 지구 위기설은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1996년 IPCC 보고서의 한 조항으로 포함되었다. 사실 이 과학적인 보고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5가지의 상반된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 주장들은 인간 활동이 기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그 조항이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주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은 이 온난화가 어떻게 된 거냐? 인간에 의한 거냐? 아니면은 자연에 의한 거냐? 예? 자연에 의한 거. 자연에 의한 온난화냐라고 하는 것에 논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남극의 빙하예요. 빙하. 남극 빙하 코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남극의 얼음 기둥의 얼음 속의 여러 물질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얼음을 다 뽑아낸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 수십만 년 동안의 지구 기후변화를 높은 정밀도로 복원해내는데, 복원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어떤 식물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 동굴 속에 있는 뭐, 석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남극의 얼음 기둥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극도 얼음 기둥이 있지만, 북극에서는 약 10만 년 정도밖에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극에 치중을 하고 있죠. 남극에서 이렇게 보시면 얼음 기둥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뽑아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그걸 가지고서 기후변화를 그동안에 수십만 년 동안의 기후변화를 체크를 하는데, 여기가 남극인데요. 특히 대표적인 기후변화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게 보스토크 기지하고요. 그 다음에 돔시 기지라고 하는 2개의 기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스토크 호수를 보도록 할게요. 보스토크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가 이제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는 데까지 뚫은 겁니다. 이게 쭉 뚫어가지고 3768m를 시추하니까 여기 호수가 나와서 끝났어요. 여기까지.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 또 나왔네. 2번 나오네. 예. 그래서 이 남극 보스토크 호수의 얼음 기둥을 분석을 해보니까 42만 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600m를 뚫어 보니까 여기까지 42만 년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빙하기입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4번이 반복되었다. 이를 통해서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현재잖아요. 올라갔죠. 이게 쭉 올라갔습니다. 지구온난화 이렇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바로 빙하기, 여기가 빙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10만 년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으면은 이해가 쭉 가실 겁니다. 이건 주기가 있구나. 분명히 빙하기와 간빙기는 분명한 무언가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극 빙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극 돔시 기지를 한번 가볼게요. 이 돔시 기지는 가장 긴 얼음코어의 기록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여기는 얼마였어요? 42만 년. 여기는 80만 년의 주기를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극 빙하에서 기록된 80만 년 동안의 기후와 이산화탄소의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8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 간빙기 주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 기후변화 그래프가 있어요. 기후변화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예전에는 뭘 썼냐면 42만 년의 그래프를 썼습니다. 42만 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위에 올라갔었던 온도가 가장 최고 온도로 달했었던 곳이고, 지금은 이걸 뚫었다. 1950년 이후 이걸 뚫어가지고 이게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변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바꿨어요. 지금은 저 그래프를 나사의 홈페이지에 볼 수가 없고, 지금 뭐냐면 돔시 기지에서 발굴된 80만 년 데이터를 씁니다. 80만 년에서 이렇게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최근의 주기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표면에서의 어떤 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1950년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임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극 보스토크 기지에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그리고 남극 돔시 기지에 80만 년 주기가 나타났는데 이 80만 년에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는 13만 년에서 10만 년이다. 13만 년에서 10만 년이다. 10만 년의 주기가 있는데 왜 13만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표면에서부터 첫 번째가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 주기까지 오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3만 년이에요. 약 13만 년. 13만 년의 주기인데,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주기부터는 약 10만 년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는 13만 년에서 10만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뉴스에 12만 년 만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2023년 7월 12일, 오늘이 어젠가요? 어제자의 동아일보에 보면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지구에 엘니뇨가 닥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만 년을 얘기하거든요. 12만 년. 정확하게는 뭐냐면 12만 5천 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지구, 가장 덥다 지금이. 그런데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어제자 뉴스입니다. 어제자 뉴스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방송 WFLA의 수석 기상학자인 제프 바라델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고 이제는 이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델리는 약 12만 5천 년 전 정점을 찍은 마지막 간빙기 이후에 인류가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도 뭐냐면 이때 마지막 간빙기 이때도 가장 뜨거웠다는 거잖아요. 가장 뜨거운 주기가 있고 지금도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100만 년, 이제 기사를 보니까 100만 년 주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100만 년 주기. IPCC, 아까 보셨던 그 모든 그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 IPCC의 지금 의장이 한국인이에요. 네, 의장이 이회성이라고 해서 한국인 의장입니다. 이 한국인 이회성 의장도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가 지구 온도를 1.1도 올려서 12만 5천 년 전보다 더 뜨겁게 만들었다는 보고서에 거의 200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도록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12만 5천 년 전보다 지금 더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2만 5천 년 전에도 온난기가 있었다. 마지막 간빙기인 12만 5천 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가장 뜨거워진 간빙기인 지금 시점에서 뭐냐면 12만 5천 년 전에도 뜨거워진 그런 간빙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주 1년의 주기가 있는데요.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로서의 어떤 주기가 있는데 거기에 근접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이 근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잠깐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아마 여기서 우주관 강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어서 약 13만 년, 정확하게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1년은 12만 9,600년이다. 이것만 오늘 아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남극 보스토크 호수의 얼음 기둥을 분석한 결과 42만 년 동안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빙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온도가 낮은 곳이 빙하기고, 그리고 지금은 온도가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언제 사느냐? 인간은 빙하기를 거쳤기에 지구에 태어날 수 있고, 인간은 빙하기를 지나서 간빙기의 기간 동안 지구상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거지 빙하기에는 살질 못하잖아요. 그죠?
간빙기의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빙기,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5만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의 현생 인류가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나와가지고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합니다. 현 인류는 기원전 4만 년 이후에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거에 슬며시 나타났다. 유전학자들은 오늘의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5만 년 전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4만 년, 5만 년.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가보니까 5만 년에서 6만 년 얘기하더라고요. 평균 어떻게 보면 5만 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5만 년 전에 지구에 지금의 우리와 같은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우주 다큐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자가 간빙기처럼 멋진 것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번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 더 지속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160년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동학의 개벽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동학의 5만 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동학의 새 시대 선언이 무엇이냐? 아까 뭐 다시개벽이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얘기를 했지만,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다, 수은체제로 네가 처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개벽 후 5만 년에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아까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돼서 5만 년이 지났는데 5만 년 만에 수은체제 네가 처음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국대도를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5만 년의 운수가 열렸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벽 후 5만 년의 수은체제 네가 처음인데 앞으로 5만 년의 운수가 열렸구나. 합해서 10만 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코스모스 다큐에서 얘기한 것처럼 5만 년이 지났고 앞으로 좋은 소식은 5만 년의 간빙기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 동학의 우주관 시간관을 보면요. 개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벽 후 5만 년이 지났고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고 하는 다시개벽이 있습니다. 다시개벽이 있고, 그리고 5만 년의 운수가 펼쳐진다라고 해서 이곳과 이곳이 뭐냐면 간빙기죠. 간빙기 10만 년을 동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 과학도 아닌데 어떻게 16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동학에서 이 10만 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과학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빙하기가 지난 뒤에 개벽이 있고, 이 개벽은 얘기 안 했지만 간빙기 5만 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좋은 소식은 간빙기 5만 년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 다시개벽이나 후천개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과학에서는 앞으로 5만 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산도의 우주일련을 보면, 자, 보시면은 우주의 겨울철이 있어요. 겨울철이 있습니다. 이게 빙하기거든요. 빙하기. 우주의 겨울철인 빙하기를 거쳐서 현생 인류가 이 봄개벽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5만 년이라는 거예요. 5만 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후천 가을 개벽을 맞이하고 있는 그 목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기운이 지배하고 있는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죠. 우주의 여름 시기. 그래서 지금이 더운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홍성민 빙하학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밀란코비치 이론이 분석한 것처럼 지금은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인 간빙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간빙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구에는 빙하기와 간빙기라는 자연적인 주기가 있고 지금은 간빙기 정점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간빙기 정점에 도달해 있는데 여기에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을 붙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비유를 하자면 집이 있어요. 집이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시기에 보일러를 틀어놓은 틀어놨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뭔가를 틀어놓은 뭐 그런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은 선천 5만 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지나고 후천 5만 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 중간에 있는 후천 개벽의 시기가 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 불기운이 지배하는 시기로 지구온난화 가열화로 덥다는 것입니다. 간빙기 중 뜨거운 간빙기인 우주의 여름철 말이고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을 지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는 하추 교역기, 우주의 하추 교역기에 인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산도의 우주 1년이라고 하는 주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의 교역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우주 1년 도표인데요. 나중에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깊은 이야기로 들어갈 때 이 우주 1년의 개벽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결론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천 5만 년의 성장 분열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여름철의 끝에 와 있고 앞으로 그런 어떤 실제 동학에서 말했던 다시 개벽 그런 후천 개벽의 시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160년 전에 동학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다시 개벽 아닐런가 라고 한 것이고요. 원래는 그 앞에 12제국 전 세계에 앞으로 알 수 없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병이 퍼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시 개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큰 병난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큰 가을이 오고 있다, 큰 개벽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종로서적에 가서 최근에 베르베르가 책을 하나 냈잖아요. 꿀벌의 예언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거 딱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몇 마리죠? 100억 마리 이상이 올해 뭐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 꿀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도 한 200억 이상 꿀벌이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꿀벌이 다 멸종이 되면은 4년 뒤에 인류가 종말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 꿀벌의 예언이라고 하는 베르베르의 관심이 아마 최근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꿀벌의 예언에 관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 같은 경우에도 1920년대에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면 80년에서 100년이 지나면은 인류가 그때 당시에 어떤 꿀벌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년 뒤에는 멸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루돌프 슈타이너도 했었는데요. 이 루돌프 슈타이너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뭐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유언이냐 이런 유언을 남겼냐라고 하는 거 막 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 인지학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서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라고 했습니다. 성배의 민족이 극동에 와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게 됐죠. 그래서 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일본인 제자가 일본 인지학회장 다카시 이와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막 찾은 거예요. 이게 극동이라고 하니까 이게 일본이 아닐까. 뭐 극동은 뭐냐면 파이스트라고 해서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극동을 살피다가 우연히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던 중에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성배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다고 나에게 직접 실토를 했다라고 해서 김지하 시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이면서 유명한 사상가였죠.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김지하 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언을 한 거죠. 그의 일본인 제자인 다카시 이와오 씨는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며 그 성배가 바로 최수원과 강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나에게 알려준 바 있다. 어찌할 것인가? 이게 2008년에 이제 썼던 글이고 2008년쯤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 투어를 했어요. 대학가 강연을 김지하 씨가 했는데 그때 나왔던 주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화두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한류를 통해 이때 이건 2007년인가 이제 강의를 했던 때 사진이고요. 2012년 시집에도 그대로 이제 실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류를 통해 세계 문명을 이끌 것입니다. 한국이 이끌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좀 복잡한데 우리나라는 거대한 문명의 변동기, 자연의 대변동기에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줘야 합니다. 새 문명사를 누가 이끌 것인가 하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2007년에 강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산이 이끄는 콘텐츠가 한류와 결합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류가 3분의 2가 죽는 그 괴질, 우리가 이제 동학에서 얘기했던 12제국 괴질 운수할 때 그 괴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3분의 2가 죽는 괴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원래는 더 이상, 그 이상이라고 많은 예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인류가 3분의 2가 죽는 그 괴질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증산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산도의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의 시기를,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빙하의 어떤 그 주기,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지금은 선천 5만 년이 지나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간빙기 5만 년, 가을이라고 하는 시기에 어떤 5만 년이 도래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예로부터 동학에서는 다시개벽이라고 하고, 그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처음에 개벽이 있고 후천 개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후천 개벽의 그런 어떤 시기,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장인데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지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기 때문에 하이니 법칙에서 마지막에 첫 번째 하나의 어떤 대사건, 대개벽,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게 있기 전에 29가지의 어떤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 지구가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코로나 3년간의 어떤 병난을 통해 가지고 그 병난의 말미에 작년에 왔던 원숭이 두창을 통해서 앞으로 그 두창, 시두가 올 것임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징후가 다 나온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더 알아가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간략하게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